네, 방금 소개받은 소동재입니다. 오늘은 금융화된 자본주의 시대 예술의 성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2년 전 부산 현대미술관에서 진행했었던 동시대 미술 비즈니스라고 하는 전시에서 제가 영상 설치 작업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때 영상 작업의 기반이 되었었던 스크립트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사실 그때 작업의 제목은 미술관은 금융시장인가라고 하는 제목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술관은 공장인가라는 히토시타의 글에 대한 모종의 대꾸이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동시대 자본주의와 동시대 미술 사이에서 존재하고 있는 어떠한 상관관계를 추적하는 어떤 그 표현을 빌자면 동시대 미술이 처하고 있는 조건을 인지적으로 매핑해 보기 위한 시도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텐데요. 히토시타열이 몇 해 전에 면세미술이라고 하는 굉장히 선동적인 에세이에서 동시대의 미술 작품들은 모두가 다 자산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준 바 있었습니다. 그가 들려줬던 이야기의 그 충격은 사실 스위스 제네바의 자유항해 면세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120만여 점의 예술 작품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더 이상 관람을 위한 대상이 아니라 가격의 등기에 따라서 소유자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순수한 상품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시되지 않는 예술 작품, 이것을 히토시타야는 면세미술이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저는 이것을 아도르노의 말을 빌려서 절대적 상품이라고 부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도르노는 미학 이론에서 절대적 상품이라고 하는 크게 주목받지 않은 개념을 제시하는데요. 예술은 그가 미학 이론에서 절대적 상품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한 대목을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은 경직되고 소외된 것에 대한 미메시스를 통해서만 현대적이다. 보들레르는 물화를 비난하지도 모사하지도 않는다. 그는 물화의 원형을 경험함으로써 물화에 저항한다. 이 경험을 표현하는 매체는 시적 형식이다. 이로 인해 그는 후기 낭만주의의 감상성을 훨씬 능가하게 된다. 보들레르의 작품이 지닌 힘은 상품적 성격이 인간성의 흔적을 모두 삼켜버리게 되는 막강한 객관적 상황과 삶의 주체에 앞서는 작품의 객관성을 연결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절대적 예술 작품은 절대적 상품과 접하는 것이다. 아도르노의 절대적 상품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흔히 급진적인 예술이라고 생각할 때 상기하는 태도, 말 그대로 계급적 관점, 어떤 주관적인 태도들을 논하는 것과는 달리 사실 예술 작품이 자기 처해 있는 사회와 대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객관적인 특성들에 주목해야 한다는 놀라운 주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도르노는 보들레르의 상징주의를 특징 짓고 있는 물신적인 재현을 주목하면서 예술은 이와 같은 물화된 틀을 만들어냄으로써 상품이 지배하고 있는 물신주의에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상품 물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품의 모순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루카치의 말을 빌리자면은 자본주의 생산 양식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서 거의 모든 것이 취해야만 할 대상성과 주관성의 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상품은 굉장히 겉보기에는 특정한 모양과 쓸모를 지닌 평범한 물질적인 객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품인 한, 특히 그것이 가치라고 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 한, 그것은 극도로 신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상품 물신주의에서 언급하고 있는 저 유명한 표현을 빌자면, 상품을 분석해 보면 그것이 형이상학적인 교활함과 신학적인 변덕으로 가득 찬 매우 기묘한 물건임을 깨닫게 된다고 언급합니다. 자, 그것은 우리는 상품이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며 상품이 가치라고 불리고 있는 형이상학적인 특성을 담고 있기에 그것의 생산과 교환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우리는 종교적 주술로부터 벗어나 있는 근대사회로 넘어온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어떤 상품 내에 상품이라고 불리고 있는 어떠한 물질적인 객체 안에 형이상학적인 가치가 체현되어 있다는, 그리고 그것이 가치를 갖고 있으라고 하는 신학적인 믿음에 팽배하고 있는 그 어느 때보다도 주술화되어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크스가 말했듯이 상품은
감각적이면서도 초감각적인, 그리고 기이한 유령과도 같은 대상성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아도는 이러한 상품의 물신성으로부터 예술 작품의 절대적 상품으로서의 성격을 유추합니다. 예술 작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은 직접적인 소재나 형태가 아닌 그것에 깃들어 있는 미적 가치를 통해 예술 작품이 됩니다. 산업용 벽돌이 배치나 형광등의 설치가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는 것은 벽돌이나 형광등이라는 물질적 객체의 특성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심지어 예술 작품은 평범한 상품처럼 사용 가치를 가정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그렇게 예술 작품은 사용 가치로부터 해방된 순수한 미적 가치를 품은 대상으로서 자기 자신을 물신화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술 작품은 상품의 물신화 원리와 똑같은 원리를 쫓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도르는 예술 자율성을 섣불리 거부하고 예술과 삶의 일치를 이뤄내고자 했었던 예술가들을 집요하게 경계한 바 있습니다. 이는 물신주의를 통해 작동하고 있는 상품 생산 사회의 원리를 폐지하는 채 예술이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자신의 힘으로 예술을 둘러싼 이데올로기를 부정할 수 있다는 생각을 극히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물화된 세계에 대한 미메시스를 통해 사물화된 세계에 대적해야 한다는 그의 미적 전략은 미적 실전의 핵심적 목표가 바로 이러한 상품화, 사물화된 세계에 대한 비판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하지만 이와 같은 아도르의 절대적 상품에 대한 언급은 면세 미술에서 히토시타리 언급했었던 동시대의 미술과 대조해 본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아도르노가 희구했었던 예술의 절대적 자율성과는 전혀 딴판인 예술, 즉 자신의 자율성을 예술이 자기 비판의 원리로 삼는 예술과는 전혀 다른 예술이 등장한 순간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히토시타리는 이렇게 일갈한 바가 있습니다. 면세 미술은 자율적 미술이라고 하는 예전 개념을 재발급하는 것 이상이다. 그것은 후줄근해진 예술의 자율성이라는 영어의 의미도 변화시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항이 더 이상 국민국가라는 모델이 전제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로부터 해방된 곳이라면 자유항에 보관되어 있는 예술 작품은 더 이상 국민 문화의 모델로서 이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예술 작품의 자율성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다른 자율성을 구가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 자율적인 미술은 히토시타리의 말을 옮기자면은 심지어 저자와 소유주로부터도 해방된 미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예술은 전적으로 자산이 되었습니다. 자산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상품이라는 것을 넘어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가격 변동성이 있다면 무엇이든 자산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가격 변동을 예측할 수 있을 때 그것은 자산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투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위험 역시 계산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것은 자산으로서의 위치를 굳히게 됩니다. 그 결과 이제 미술은 자산 카테고리 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투자자들은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서든 아니면 자기의 자산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든 예술 자산을 보유하려고 합니다. 예술 작품을 산다는 것은 리스크를 떠안는 입장이 되고 투자를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기 위해서 수집이 채택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리스크가 높은 만큼 여차하면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자유항에 보관되어 있는 예술 작품은 그 어떤 관세도 물지 않은 채 이전될 수 있고 어떤 세금도 물지도 않고 판매될 수 있습니다. 판매된 예술 작품은 소유자의 보관 창고에서 구매자의 보관 창고로 이동만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바로 예술이 자율성에 의존하고 있었던 사회적인 한계, 즉 국민국가와도 같은 경계는 소멸합니다. 예술 작품은 이제 단 한 명의 관람객도 없는 창고의 상자 속에 갇힌 채 섭씨 21도, 습도 55%라는 예술 작품을 위한 최적의 조건 속에서 다음의 거래를 위해 대기하게 됩니다. 자, 그러한 오늘날의 자본주의에서 예술 작품과 상품은 더 이상 다른 것처럼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상품은 예술 작품처럼 행동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우리는 이제 감각적인 미적 경험을 향유하려고 상품을 구매하지 물리적인 어떤 객체를 소비하지는 않습니다. 상품은 점차 신미화되었고 상품은 미적인 대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연계를 합니다. 상품은 상점 속에 쌓여있지 않고 유명 건축가가 설계한 우아한 건축물 속에 마치 예술 작품처럼 디스플레이 됩니다.
그리고 상품은 섬세한 상품 기획자에 의해서 큐레이션되고 그것은 숱한 블로그와 잡지 기사들 속에서 황홀하게 스토리텔링 됩니다. 그러니까 상품은 점차 예술 작품과 같은 면모로 자기 자신을 변모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마케팅과 광고가 점차 위력을 발휘하고 나타나게 될 상품의 변신술이라고 국한시킬 수는 없습니다. 상품에서 노동의 흔적이 삭제되고 상품이 점차 브랜드이자 로고가 되어갈 때 이는 사실 상품이 극단적으로 추상화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상품은 나의 감각적인 지각은 물론 어떤 지적 추리로도 감당할 수 없는 글로벌한 공급 사슬을 거쳐 생산 유통됩니다. 원재료의 채굴과 추출에서부터 생산, 포장, 운반, 하역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하는 금융기관들의 맹렬한 활동은 사실 내 눈앞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앨런 세큘라가 잊혀진 공간이라고 불렸던 이 공간은 또한 마르크스가 관계자의 출입 금지라는 경고가 붙은 가치 생산의 비밀이 만들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잊혀진 공간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추상은 상품의 물질적인 객체성을 추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공간을 추상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상품보다 화폐보다 신용이 매기를 떨칠 때 사실 모든 것들은 가격표를 가지고 있는 상품처럼 작동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수량화하고 그것에 가격을 붙이는 데 강박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새로운 자본주의 투시법은 이제 모든 것에서 자산이 될 수 있는 조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언제나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본의 역사적인 운동을 가리키는 개념인 축적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축적하면 할수록 자본은 더 이상 축적을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 역시 축적하게 됩니다. 자본은 이러한 축적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감행하고 전쟁을 불사하며 대량 실업과 해고를 반복듯이 합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자본의 위기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데이빗 하비가 제안했었던 탈취한 축적이라는 개념을 참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본주의가 금융화되었다는 것, 즉 더 이상 투자와 생산을 통해 이윤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지를 자기 것이라고 선언하고 그것에서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여 지대를 쥐어짜내는 것, 막대한 잉여, 그러니까 시체말로 유보이윤으로 구조조정을 겪은 후 활짝 열린 자본시장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의 기업들에 투자하고 값싼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 그리고 이자와 배당금을 빨아먹는 것, 또 이에 더해 신용카드와 대출을 듬뿍 나눠주고 노동자의 미래 소득을 청구할 권리로 미래의 시간을 현재에 탕진해버리는 것, 그리고 그러므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토론하고 투쟁하기보다는 이미 팔아넘긴 미래를 상환하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며 영원한 현재의 업보에 갇혀버리는 것, 저는 이것이 금융화된 세계의 진상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이것은 동시대 미술이 처하고 있는 조건을 결정적으로 규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화된 자본주의는 극단적인 추상이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마이클 무어가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다큐멘터리 자본주의 러브 스토리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봐 있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요. 당시에 월가를 향해 떠난 마이클 무어는 당시에 구제금융을 통해서 미국 시민들의 혈세를 빼먹은 금융기관들을 체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금융기관으로 달려듭니다. 하지만 그가 그 금융기관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전무하죠. 그런 이와 같은 금융위기를 초래했었던 주범이라고 알려져 있는 파생상품의 비밀을 캐내기 위해서 거리를 헤매다 당시에 해고당했었던 전직 리먼 브러더스의 애널리스트를 만나 파생상품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간청합니다. 그러나 설명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듣고 있는 마이클 무어나 사실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는 오리무중입니다. 정밀 항공공학을 통해서 미사일의 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하고 있는 복잡한 수학적인 방정식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파생상품의 작동 원리에 대한 수학적인 가설은 사실 어느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파생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상품이 아니라 가격, 환율, 미래의 리스크 같은 추상에다가 내기를 거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파생상품은 그런 점에서 보자면 추상의 추상이고, 그런 점에서 이 2차 추상은 더 이상 원본이 필요하지 않는 모사의 모사라는 점에서 가장 완벽한 시뮬라크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광란적인 추상이 없었다면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도 불가능했을 것이고 또 오늘날 금융화된 자본주의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나라의 지역계에서 분산되어 이루어지는 노동과정과 테크놀로지, 로지스틱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 추상, 화폐 추상의 파편들은 이제 파생 상품을 통해서 묶여지고 리스크에 의해서 해지되고 그리고 우아한 금융 상품으로 구조화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파생 상품이 상징하는 추상은 오늘은 미술의 추상과 흡사한 것이 아닐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한번 이 이미지를 떠올려 보죠. 더 이상 리얼리티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때, 추상만이 지배하게 되었을 때, 이미지가 시뮬라크루가 되어 버렸다고 하는 푸념은 푸념에 대해 우리는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에서의 추상에 해당되는 문학과 예술에서의 추상적인 등가물은 시뮬라크루일 것입니다. 시뮬라크루가 지닌 특징은 현실처럼 보이면서도 동시에 매우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뮬라크루적인 재현은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역설적으로 사실주의적입니다. 그러나 그 리얼리즘은 또한 동시에 전혀 리얼하지 않다는 점에서 오늘날 이미지의 비밀을 품고 있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특수효과와 CGI로 가득 찬 헐리우드 영화의 리얼리즘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영화들은 실사 영화가 갖는 리얼리즘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코드화된 이미지로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리얼하고 또 자기 자신의 리얼리즘에 의해서 의기양양하다는 것 역시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선일 뿐입니다. 파생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 다양한 증권을 구조하는 것과 전시를 구성하는 것 사이에 어딘지 닮은 구석이 있습니다. 보편적 재현의 공간을 언급하며 전시라고 불리는 것이 이와 같은 전시가 처해지고 있는 조건을 드러내기 위한 가장 유력한 장치라고 하는 그로이스 선생님의 발표와 사실 저희 의견은 정반대라고 할 수 있겠죠. 금융 전문가가 다양한 부채, 옵션, 선물 등을 뒤섞어 금융 상품을 구조화하는 것처럼 큐레이터는 다양한 작품을 한데 모아 전시를 구조화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시는 잠시 시간이 지나면 즉각 사라집니다. 그 뒤에 남는 것은 무엇도 없고 아직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작품은 전시라고 불리고 있는 일시적 이벤트를 위해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전시 이후에 남는 일은 사실 기억과 보존, 비평이라기보다는 신속한 망각과 철거 그리고 소셜미디어에서의 평판에 근거한 전시 평가서의 작성이 아닐까 저희들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미술관에 있는 작품을 두고 여전히 그것을 예술적 오브제라고 할 수 있을까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을 구현하는 오브제라는 것에 과연 그것을 귀속시킬 수 있을까? 우리가 흔히 믿어왔던 예술가의 영혼과 상상력이 물질화되어 있는 객체, 즉 작품이라는 관념은 사실 모더니즘이 예술이 으뜸가는 관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미술관에 놓여 있는 것은 마치 금융자본주의 투자 상품이 허구적인 상품이듯 어쩌면 허구적인 객체가 아닐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작품이라는 것은 이제 현실을 재현하는 추상으로서의 작품이 아니라 일시적인 전시 이벤트를 위해 마련되어 있는 어떤 관념의 추상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요? 다시 말해 그것은 현실을 추상한다기보다는 전시라는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관념을 위해 봉사하는 추상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작품이라고 하는 육중한 현실적인 객체는 이제 우리 시야에서 사라지고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프레드릭 제임슨의 말을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이와 같은 추상 파생 상품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 금융화된 자본주의가 처한 조건에서 우리가 어떠한 예술 안에서의 시간성을 경험하는가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는데요. 왜 최근의 작품들이 더 이상 예술적인 객체들이 아닌 이유를 설명해 준다. 이제 우리는 그것들을 실제로 무엇인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가령 그것들이 객체들이 아닌 이유는 그것들이 사실 이벤트를 혹은 사건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설치 작품이나 그와 유사한 생산물들은 후대를 위해서나 연구적인 소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이라는 옛 모더니즘의 시간성과는 다소 다른 어떤 시간성을 위해 만들어졌다. 이것이 바로 어떤 작품이나 스타일 또는 더 심오한 어떤 것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의 전략 혹은 레시피로서, 즉 사건을 만들어내기 위한 전략이나 이벤트를 만들어내기 위한 방안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해진 이유이다.
바로 그것이 우리 동시대 미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동시대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벤트로서의 전시, 그리고 즉각적인 현재의 소비, 그런 것이 아마 동시대성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동시간성이라고 하는 것의 시간적인 실체이겠죠. 상품은 자신의 물질성을 파괴하고 모두를 추상화한다는 비난에 깜짝같이 재빠르게 대처합니다. 사실 우리는 추상적인 것에 대해 본능적인 거부감과 어떠한 증오심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은 점점점 더 자본주의는 점점 더 추상을 발전시킴으로써 또한 그와 더불어 사이비 구체성 역시 증대시킵니다. 이중법 코드가 무한히 다양한 감각적인 이미지와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상품의 코드는 자신의 코드를 통해 무한히 다양한 감각적인 사물과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금융화됨과 더불어서 전 세계의 모든 구체적인 노동자의 활동이 추상적 노동으로 환원되는 것처럼, 또 세상의 모든 생산물이 교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상품으로 환원되는 것처럼 모든 인간적인 삶의 희로애락, 나의 병듦, 그리고 나의 재난, 나의 노화와 죽음까지 모든 것이 리스크라고 하는 계산적인 논리에 따라서 현금의 흐름으로 보험화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더 이상 추상화되지 않은 것은 거의 남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럴수록에 우리는 사이비 구체성이 창궐한다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비 구체성이 가져다주는 직접성, 비매개성과 중물성은 사실 앞서 이야기했던 현재라고 불리고 있는 시간과 깊은 짝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융자본주의는 오직 현재의 시간만을 선호합니다. 현재만이 있는 세계에서 과거의 미래는 시간으로서는 소멸하지만 사실 공간으로는 남아 있습니다. 아니, 그를 넘어 남아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극히 번성하게 되죠. 온갖 곳이 과거라는 시간을 기념하기 위한 기억의 장소라는 세례를 받고 탈바꿈합니다. 어지간한 낡은 건축물들은 모두 역사주적으로 보존되고 그것에서 혹시나 과거의 흔적을 누락시킬까나 걱정이 되어 과거풍으로 개조되고 또 리모델링됩니다. 그러나 과거의 복원이 바로 오늘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비밀을 은폐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과거라는 것이 연대계적인 양식과 재료, 무드 따위를 복제한 것이라는 점에서만 가까스로 과거로 제명될 수 있을 뿐, 그런 것이라는, 즉 시간이 이렇게 미약화된다는 것 역시 완전히 감출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역사적 시간으로서의 과거는 아니죠. 그것은 연대표가 부착되어 있는 죽은 박제처럼 과거를 오늘의 소비를 위해서 추상화합니다. 과거는 이제 시각적인 상품으로 패키지되어 우리에게 배달되고, 이때의 과거는 현재를 위해 마련되어 있는 미적인 소비주의일 뿐입니다. 과거는 레트로라는 패션을 위한 재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점에서 동시대 미술을 예화하는 시간도 역시 현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앤디 워홀의 엠파이어 같은 작업이 대면하려고 했었던 직접적인 현재의 시간의 지각이라고 불리고 있는 문제는 이제 하나의 농담처럼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금융화된 오늘의 자본주의가 지금이라는 시간, 무엇보다도 리얼타임이라고 하는 실시간이라는 시간을 좋아하듯이 말입니다. 이런 풍요롭기 짝이 없는 시간의 물결들이 이제 현재라는 시간으로 완전히 수축해버릴 때 사실 현실은 사라져버립니다. 현재라는 시간은 사실 미술관에서의 관람 방식을 떠오르게 하기도 합니다. 미술관에서 배회할 때 우리는 우리 눈앞에 들어닥치는 우발적인 지각들을 결합하고 구성합니다. 산만한 지각 속에서 허우적대는 우리는 몇 초도 한 작품 앞에 머물러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보는 것들을 자신의 상상 속에서 모아냅니다. 그때 미적인 주목은 작품을 대체합니다. 작품을 관람한다기보다는 그러한 작품 사이를 쏟아내며 만들어진 나의 지각 자체가 관람이 되어버립니다. 이때 그간 존재했었던 작품이라는 오브제는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남는 것은 그것을 지각하는 내 주관성뿐이죠. 작품이란 그런 점에서 나의 지각을 위한 자극이자 흥분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목경제 혹은 체험경제라고 불리고 있는 오늘날 가장 구체적인 것이 가장 추상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시대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금융화되어 있는 자본주의는 더 이상 상징이라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상징이라는 어쨌든 저편에 상징화되어야 할 현실이 있음을 전제하는데, 자본이 이제는 머나먼 과거 일처럼 여겨지는 세계화를 통해 모든 것의 대상과 인간들을 상품과 화폐로 연결하였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동등한 것으로 등가화하였습니다. 자, 누군가의 말처럼 세계는 평평해졌고 그러할 때 상징은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자본이 미처 손대지 않는 곳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을 때, 그것은 또한 추상이 지배하는 세계와는 달리 구체적 현실이 있음을 암시하고 또한 증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 때문에 의미는 상징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얼리티 혹은 리얼리즘이 몹시 모두 붕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신경학적인 리얼리즘이라고 부를 텐데요. 이런 리얼리즘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현실이 있어서 그를 재현할 수 있었던 과거의 리얼리즘과는 전혀 다른 리얼리즘일 것입니다. 그러한 리얼리즘이 위기에 반응하면서 리얼리즘이 만들어 놓은 형식들을 분해하고 분화시키며 그 형식들을 자율화시켰던 모더니즘이 리얼리즘 없는 리얼리즘과도 또한 다를 것입니다. 시뮬라크가 지배하고 이미지로서의 현실을 또 다른 이미지가 재현할 때 이미지는 자신의 리얼리즘을 감각적인 충격과 자극 속에서 찾아냅니다. 극도의 몰입과 주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강렬한 체험을 제공할 수 있다면 이미지는 리얼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개별 작품이 이러한 리얼리즘을 만들어주는 데 부족하다면 미술관 자체가 나서서 공간 전체가 이와 같은 경험을 위해 동원될 수도 있겠죠. 그런 점에서 오늘날 경험과 직접적인 지각이라고 하는 것이 동시대 미술의 중요한 주제가 되어버린 것, 그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금융자본주의 도래한 이후에 우리가 처하고 있는 조건들을 반영한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날 미술관에서 종래와 같은 의미에서의 작품은 사라지고 예술가도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감각적인 경험이 찰나와 이를 공급해주는 이벤트로서의 전시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추상이 범람하던 미술관은 이제 자본의 추상의 뒷면인 가짜 구체성을 위한 공간으로 변신합니다. 작가는 전시라는 관념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이벤트를 위한 출연자이고, 작가는 그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추구하고, 관람객은 짜릿하거나 색다른 경험을 위해 미술관을 찾고, 미술관은 그런 경험을 제공하는 무대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굳이 전시가 없어도 미술관은 무사한 편입니다. 미술관은 태그와 해시태그를 통해 수많은 가상 공간의 수수를 복제하고, 미술관은 점차 공간적 경험을 위한 것이 되고, 미술관은 전시 때마다 일시적 구조물을 쌓고 해체합니다. 관객들은 매 전시마다 새로운 공간을 찾아 신선한 동선을 따르고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을 위한 자신의 배경을 제공받습니다. 그러니까 미술관은 인스타그램업을 해야 하고, 이것이 아마 새로운 미술관이 뉴노멀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제 이야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토시 토엘은 오늘날의 미술관은 오늘날의 사회적인 공장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미술관이라는 공간은 열성껏 무급 노동하는 인턴들을 직원으로 둔 문화산업의 공식 대리점이다. 말하자면 또 다른 방식의 공장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적 공장으로서의 미술관이라는 히토시 토엘의 질문에 더해 우리는 또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을까요? 미술관 속의 관람자나 극장 속의 관람객이나 이제 모두 같은 일을 합니다. 그들은 여흥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데, 그들이 감각과 경험을 통해 가치를 뽑아내려는 자본을 위해 무엇이 돈이 되는 감각인지 알려주는 정보를 투입한다고요. 미술관은 또 다른 금융기관인가? 미술관은 추상이 지배하는 금융화된 자본주의의 알레고리인가? 추상화된 현실을 다시 추상하는 이미지들이 화폐를 추상한 선물과 옵션, 채권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 미술관 속의 이미지들은 금융시장 속의 숱한 금융상품과 크게 다르지 않은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어쩌면 우리는 미술관이 금융기관이라고 말해도 좋을지 않을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